역사상 최고의 팀들은 항상 최고의 풀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앞선 시대에는 말디니, 사네티, 호베르토 카를로스, 네빌, 2010년대에는 마르셀루, 다니 알베스, 필립 람, 호르디 알바, 현재 20년대에는 하키미, 쿤데, 그바르디올, 아놀드까지 말씀드린 선수들 모두가 각자의 리그에서 우승했거나 챔피언스 리그로 우승한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축구의 전술이 변화함에 따라 수비력뿐만이 아닌 공격력과 활동량을 요구받게 되며 4백과 3백에 따라 풀백, 윙백으로 나누어 부르던 명칭도 이제는 거의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천입니다. 오늘은 시장가치 탑10 시리즈 중 두 번째 풀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11위 밖으로 밀려나 있는 선수들은 고정 댓글에 따로 달아드릴 테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24 시즌 레버쿠젠 무패 우승의 주역이자 윙백인지 윙어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로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 이제 잉글랜드 무대로 다시 돌아왔지만 유스 시절 몸담았던 맨체스터로 다시 돌아온 게 아닌 리버풀의 라이트백으로 돌아온 제레미 프림퐁이 첫 번째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프림퐁은 5천만 유로의 시장 가치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바이아웃 조항이 4천만 유로였고 아놀드의 이탈로 인해 갑자기 라이트백 포지션에 공백이 생긴 리버풀이 빠르게 가격을 지불하고 데려왔습니다. 24-25 시즌 프림퐁은 측면을 말 그대로 털어먹으며 분데스리가 5득점 5도움, 챔피언스리그 3도움, 포칼컵 1도움까지 총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패스나 수비 지표에서 전임자인 아놀드보다 한참 모자라는 수치를 기록했는데 프림퐁이 공격수나 다름없는 롤을 부여받았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비수 포지션 본연의 역할도 이제는 신경 써야 합니다. 다행히 슬롯부터 시작해서 반다이크와 흐라벤베르라는 공수 양면으로 검증된 네덜란드 선수들이 주변에 있으니 프림퐁의 다소 아쉬운 수비력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놀드와 비교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풀백이라는 공통점 빼고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선수인데 여러분들은 프림퐁의 이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위에 위치한 선수는 분데스리가의 고속 풀백, 19살의 어린 나이에 역대 최연소 수비수 챔피언스리그 우승, 바이언 전설의 6관왕의 주역 중 한 명인 알폰소 데이비스입니다. 알폰소는 프림퐁과 마찬가지로 5천만 유로의 시장 가치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한화 약 794억 원의 가치입니다.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의 이적설로 잡음이 있긴 했지만 2030년 6월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며 전성기의 시간을 미넨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몸 기질로 인한 잦은 부상으로 시즌 전체를 건강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기 드문 선수인데 특히 올해 2월 챔피언스리그 셀틱전부터 복귀하면서 한 달 정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A매치에서 좋지 않은 컨디션임에도 강행군을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말았고 자녀 시즌은 모두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십자인대 부상은 최소 반년은 잡고 회복 기간을 가지는 만큼 9월 중순까지 필드 위에서 알폰소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바이언 팬분들의 불안감이 커졌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시즌부터 오버랩 같은 피지컬에 기반한 하체에 무리가 가는 플레이의 빈도를 줄이고 그만큼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빈자리를 커버해주며 후방 자원들과의 연계를 통한 빌드업에 신경 쓰는 플레이로 조금 더 변칙적인 스타일로 점차 바꿔나가고 있었는데 복귀 이후에도 좋았던 폼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24-25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준우승으로 마무리했던 인텔의 레프트백 페데리코 디마르코가 5천만 유로의 시장 가치로 8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디마르코는 단순히 레프트백만 보는 것이 아니라 3백 체제에서의 왼쪽 윙백도 소화할 수 있고 센터백의 이탈 시 좌측 스토퍼라면 꽤 괜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유틸성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왼쪽의 지표는 세리의 또 다른 탑급 레프트백 테오 에르난데스와의 지표를 비교한 것인데 디마르코가 대부분의 지표를 앞서고는 있으나 보시다시피 어시스트 말고는 크게 앞서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즉 디마르코의 진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기를 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디마르코의 수비 대면 상황을 찾아봤습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디마르코와 야말과의 대면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디마르코가 선수의 움직임에 집중한다기보다 공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의 급격한 방향 전환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상대방 공격수가 공간을 두고 드리블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수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세 명이 달라붙는 인테르의 수비 전술 특성상 디마르코의 수비력이 상대적으로 가려보일 수는 있는데 후반전에 디마르코가 빠지자마자 야말이 갑자기 날카로워진 것을 보면 디마르코 한 명이 인테르에 가져다주는 측면에서의 수비 영향력이 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독부터 시작해 많은 것이 바뀌게 될 이번 시즌의 인테르에서 디마르코는 과연 5천만 유로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게 될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스날에서 올해의 선수를 뽑으라면 별 고민 없이 이 선수를 고를 정도로 여기저기서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여준 위리엔 팀버가 5,500만 유로로 네 번째 챕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팀버는 센터백 출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한 발기술과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발을 뒤로 밀어 공을 빼내는 자칫 카드를 받을 수도 있는 과감한 플레이를 베이스로 합니다. 팀버의 이러한 과감성은 수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격에서도 그 성향을 드러내는데 무게중심이 낮은 것을 이용해 전방까지 오버래핑해 포스트 플레이로 공을 잡아둔다거나 상대방의
실책성 플레이로 인한 역습 상황을 맞이하면 중앙에서 직접 드리블을 하며 공을 운반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팀버의 공격적인 플레이는 이번 시즌 부진했던 외대고르와 많이 지쳐 보였던 사카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팀버의 부상 이력이 너무 화려합니다. 짧게는 3일 간격, 길게는 거의 시즌을 날려버릴 만큼 긴 부상까지. 아스날의 수비진이 부상 병동인 것과는 별개로 팀버는 애초에 유리몸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확실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랭킹의 6위이자 5번째로 소개할 선수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10명의 선수 중 최연소 선수인 바르셀로나의 알레한드로 발데입니다. 전반기까지 발롱도르의 강력한 후보였던 하피냐가 후반기 들어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그 원인을 발데의 부상으로 강력히 추측하고 있을 만큼 발데를 바르셀로나의 주요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데는 기본적으로 빠른 주력을 플레이 스타일의 베이스로 삼는 전형적인 고속 풀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발데의 속도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플릭 감독이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은 맡기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은 앞서 설명드렸던 알폰소 데이비스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알폰소 또한 미넨의 육관왕 시절 한즈 플릭의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 속도를 주 무기로 삼는 스타일 때문인지 정도를 떠나서 매 시즌 발목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피드를 살린 엄청난 공격력이 발데의 무기이긴 하지만 매번 지금처럼 달려나갔다가는 다리가 금방 갈려버릴 겁니다. 수비 라인의 안정화, 점진적인 빌드업 같은 패턴도 장착해 부상 빈도를 줄이며 플레이의 선택지를 늘려간다면 팀 선배이자 레전드인 조르디 알바처럼 챔피언스리그 우승에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발데의 반대쪽 파트너이자 바르셀로나의 든든한 라이트백 6,500만 유로의 시장 가치를 지닌 프랑스의 주일 쿤데가 6번째로 소개할 선수입니다. 이전 팀인 세비야에서부터 센터백으로 분류되긴 했으나 바르셀로나로 이적 후에는 거의 라이트백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발데가 공격적인 롤을 맡고 있다 보니 포백 체제에서 발데가 전진하면 가운데로 좁혀 들어와 우측 스토퍼의 역할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토퍼로서 좁혀 들어온다고 했지만 이는 전체적인 플레이의 일부이고 쿤데는 발데보다 오버래핑의 빈도가 잦았으면 잦았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즉 상당히 공격적인 풀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엄청난 준족인 것을 이용해 측면을 벌려놓으며 야말의 공격력을 보조하는 플레이를 합니다. 비록 트래블에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야말, 하피냐와 함께 레알의 독주를 틀어막은 1등 공신이며 처참한 바르셀로나의 라이트백 뎁스를 홀로 지켜준 바르셀로나의 든든한 미들맨입니다. 발데와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지표에서 대부분 앞서 있으며 특히 수비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격에 거의 치중되어 있는 발데와 다르게 쿤데는 수비수 본연의 역할도 꽤 잘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즌 초에 다소 어두워 보였던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아주 멋지게 밝은 분위기로 바꿔버린 쿤데의 계약 기간은 2027년 여름에 만료되는데 이때 쿤데의 나이는 28살. 개인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비결을 한 번 정도는 들어서 기분 좋게 재계약하고 팀의 레전드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가까웠던 혹은 트래블을 눈앞에 둔 선수들이었지만 이제 소개할 선수는 진짜 트래블을 달성해버린 2002년생 23살의 포르투갈의 레프트백 7천만 유로의 시장 가치를 기록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누누 멘데스입니다. 앞서 수비에도 신경을 쓴다고 했던 쿤데와의 비교를 해봤는데 리그안과 라리가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생각하여 공정한 비교를 위해 챔피언스리그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멘데스는 앞서 설명드린 알폰소, 발데, 쿤데와 마찬가지로 빠른 발을 기본으로 한 플레이 스타일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수비력에서 보여주는 지표는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보통 어린 풀백들의 단점으로 뽑히는 부분은 빠르지만 오버래핑의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수비 시에 공격 지역에서 복귀하지 못해 실점으로 이어질 만한 대참사가 일어나곤 하지만 멘데스의 경우는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멘데스의 맞상대는 리버풀의 살라, 바르셀로나의 야말 같은 엄청난 선수들이었으며 멘데스는 이들을 확실히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 혼자서 마무리 지을 만한 찬스는 놓치지 않는 편이지만 측면에서 크로스나 패스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 부분을 완벽히 개선한다면 본인이 우상이라고 밝혔던 마르셀로의 전성기를 떠올리게 할 만큼 훨씬 더 성장한 풀백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엄청난 비호감 이미지를 쌓게 되었지만 실력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라이트백, 인버티드 풀백의 끝판왕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7,500만 유로의 시장 가치로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슬로 체제에서 감춰졌던 약점이 다시 드러났는데 혼자서 수비형 미드필더와 간헐적으로 센터백을 봤던 흐라벤 베르가 체력적인 한계로 퍼지는 시점부터 아놀드를 향한 수비적인 지원이 늦어지게 되자 1대1 상황에서 상대 윙어에게 제쳐지는 모습이나 부족한 수비 커버, 태만한 수비 태도를 너무
너무 많이 노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리버풀까지의 이야기이고 알론소 감독이 조직적인 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수비 가담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아마 레버쿠젠의 그리말도처럼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레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여겨지던 크로스의 빈자리는 발베르데가 카르바알의 부상을 메꿔주느라 제대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놀드의 합류 이후로 롱패스를 뿌릴 수 있는 선수가 2명으로 늘어났으며 라이트백의 공백 또한 사라졌기 때문에 단조롭고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쇼패스를 통한 빌드업에서 길게 뻗어주는 전원 옵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클럽 월드컵 기간이긴 하지만 합을 맞춰볼 기간 자체가 부족했던 상황이고 애초에 트로피로서 증명한 게 있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외로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이 없지만 실력으로 저평가를 날려버릴 수 있는 맨시티의 그바르디올이 7,500만 유로로 2위에 올랐습니다. 그바르디올은 2002년생, 누누 멘데스와 동갑으로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자원입니다. 아스날의 팀버처럼 수비진들이 돌아가면서 줄부상으로 고생할 때 혼자 거의 매경기 필드를 지키며 혹사에 가깝게 굴려졌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붙이는 모습이 있어서 아쉽기도 했지만 시즌 전체로 봤을 때 공수 양면으로 엄청난 존재감을 보이며 결국 맨시티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바르디올은 수비력, 빌드업, 오버래핑 모두 최상급 수준으로 완성형 수비수라고 봐도 되는데 여기에 더하여 현대축구에서 각광받는 왼발잡이 수비수입니다. 이번 시즌의 아놀드와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되는 엄청난 활동량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 지표를 보면 아놀드에 비해 패스 수치는 낮으나 직접 마무리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비력이 장점이 아닌 아놀드와 비교해서 태클이나 블록 수치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로드리와 수비진의 빈자리를 그바르디올이 커버하느라 체력적인 소모가 불가피했으며 치명적인 상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팀의 전체적인 상황이 문제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오는 시즌에는 로드리도 돌아오고 셰르키, 레인더러스 등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해서 능력 밖의 역할보다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발 한 시즌 굴렀다고 그 여파로 부상당하지 말고 건강히 25-26 시즌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쓰는 레알산, 트래블의 핵심, 꽉 찬 육각형, 26세 파리 생제르맹의 라이트백, 모로코의 아슈라프 하키미가 8천만 유로의 시장 가치로 이번 풀백 랭킹에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0위 안에 들 정도면 취향 차이라고 해도 될 만큼 모두가 뛰어난 선수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키미의 경우는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하키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엄청난 활동량과 빠른 스피드로 이름을 날렸으며 최근에는 약점이라 지적받던 수비력까지 개선하며 상대 공격수가 달리기 시작했어도 기어이 쫓아가서 태클로 끊어내는 모습도 자주 보여줍니다. 하키미가 수비 상황에서 집중력을 개선한 것과 별개로 에너지 넘치는 중원 선수들 덕분에 뒷공간이 비는 상황에 대한 염려가 대부분 사라졌는데 파리의 중원을 구성하고 있는 네베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가 애매한 피지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투적이라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즐기는 하키미의 플레이 스타일이 훨씬 더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하키미는 모든 대회 통틀어 48경기 9득점 14도움으로 전후반기 구분 없이 기복 없는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파리 생제르맹 또한 선수들 개개인이 뛰어난 활약, 그 중에서도 기복이 없었던 하키미의 활약에 탄력을 받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파리에는 하키미를 보조할 교체 라이트백이 없습니다. 혹사로 인해 망가지는 불상사가 없도록 적절한 로테이션 자원의 영입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현대축구에서 풀백은 가장 낮은 측면에서 공을 잡아 전환 패스 등 오버래핑이든 빌드업에 큰 역할을 해주며 동시에 상대방의 측면 공격을 통제하고 상대방의 빌드업을 답답하게 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완벽히 만족하는 선수들은 상위권 팀을 찾아봐도 상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랭킹에 언급된 선수들처럼 본인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는 선수가 팀에 갖춰진 경우 감독은 더 많은 선수들을 공격에 참여시킬 수 있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의 범위가 넓어지며 경기를 쉽게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바르디올처럼 팀 자체가 많이 무너져 내린 상황이거나 애초에 기대치가 적었던 레버쿠젠의 프림퐁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이는 축구에서 풀백이 가지는 중요성을 어느 정도 증명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쉽게 영상에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은 고정 댓글에 따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